매일 밤 그는 더는 기다리는 이 없는 종점으로 차를 몰았다. 하지만 그날 밤 마지막 좌석에는 기이한 무언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계기판의 시계가 00:43으로 넘어갔다. 밖에서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며 앞 유리를 적셨고 마치 누군가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는 듯한 소리를 냈다. 낡은 강북 지역의 텅 빈 도로 위 421번 버스가 희미한 전조등으로 뽀얀 안개를 꿰뚫으며 언덕을 서서히 기어 올라갔다. 베테랑 운전기사 윤주성 씨는 운전대 뒤에 꿋꿋이 앉아 있었다. 세상에 더는 놀랄 일이 없다는 듯 그의 눈빛은 침잠해 있었다. 어깨가 해진 제복, 낮게 눌러 쓴 야구 모자. 조수석에는 신문지에 정갈하게 싼 식은 밥덩이가 놓여 있었다. 버스가 움푹 파인 곳을 지나며 살짝 요렸다. 창밖은 잠들지 않는 도시였지만 그가 지나가는 곳은 온통 어둠뿐이었다. 가난한 주택가, 으슥한 골목, 벼랑 끝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듯 언덕 비탈에 매달린 낡은 집들. 이따금 밤새 문을 여는 식당에서 외로운 네온 불빛이 새어나왔지만 손을 흔드는 승객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그 사실에 익숙했다. 관악에서 출발의 종점인 고덕동에서 끝나는 심야 노선. 고덕동은 자정이 넘으면 택시조차 드물게 다니는 경계 지역이었다. 그곳에 도착할 때마다 그는 10분쯤 차를 세우고 침묵 속에서 담배 한 대를 피운 뒤 마치 지친 시계바늘이 시간의 굴레를 끊임없이 돌듯 허리를 굽혀 차를 돌렸다. 이전 정류장에서 마지막 손님을 내린 후 그는 차고지로 천천히 차를 몰았다. 가로등 불빛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희미했다. 차 지붕 위로 비가 작게 방울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시동을 끄고 작은 손전등을 든 채 늘 하던 대로 문을 잠그기 전 좌석 줄을 따라 점검을 시작했다. 앞 좌석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중간 좌석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재빨리 훑어보았다. 10년 넘게 해온 일이라 반사적으로 떨어진 지갑 하나도 발견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마지막 좌석에 이르렀을 때 손전등 불빛이 움츠린 형체 하나를 비췄다. 아이였다. 그는 멈칫했다. 불빛이 헝클어진 젖은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 그리고 무언가를 꼭 껴안고 있는 작은 몸을 스쳤다. 아이는 자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의자에 머리를 박고 빗물이 오대서 플라스틱 의자로 뚝뚝 떨어져 웅덩이를 만들 정도로 떨고 있었다. 이야, 그는 나지막이 말하며 의자 가장자리로 무릎을 꿇었다. 아가씨. 아이는 대답이 없었다. 그가 가볍게 어깨를 건드리자 아이는 화들짝 놀라며 눈을 번쩍 떴다. 크고 동그란 공포로 가득 찬 눈이었다. 너 차에서 뭐 하고 있니? 그는 누구를 불러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그를 쳐다봤다. 울음소리는 없었다. 그저 목구멍에 꽉 막힌 공포뿐이었다. 아이는 뒤로 물러서며 손에 든 물건을 꽉 껴안았다. 낡고 빛바랜 직사각형 모양의 작은 나무 상자, 마치 유골함 같았다. 여기가 어디예요? 아이가 속삭였다. 너 어느 정류장에서 탔니?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집은 어디야? 부모님은? 기억 안 나요. 윤 씨는 숨을 헐떡였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년간 심야 운전을 하며 술 취해 의자에 쓰러진 사람도 봤고 길 내내 우는 사람도 태웠으며 강에 뛰어들려던 청년도 목격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아이는 없었다. 그는 아이 맞은편에 앉아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름이 뭐니? 하은이요. 서하은? 아이는 작은 눈으로 나무 상자를 떠나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뭐니?
엄마가 슬플 땐 이 상자를 안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곁에 있는 거라고. 그 말에 그는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했다. 순간 옛날 막내딸의 얼굴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마지막으로 딸을 만났을 때 딸은 말다툼 끝에 그의 얼굴에 소리치고는 자취를 감췄었다. 윤 씨는 일어나 버스 뒤편으로 가 수납함을 열고 낡은 비옷을 꺼내 돌아와 아이의 몸에 덮어주었다. 그날 밤 비는 점점 더 거세졌다. 아이를 반지하 방으로 데려갈 수는 없었다. 너무나 눅눅하고 비좁고 추운 곳이었다. 그 방은 늙은 몸뚱이 하나와 컵라면 상자로 가득 찬 외로움을 겨우 담을 수 있을 뿐이었다. 대신 그는 몇백 미터를 더 운전해 보조 주차장으로 갔다. 그곳에는 버려진 낡은 버스 캐빈이 하나 있었다. 그 캐빈은 그가 기력이 없을 때마다 잠시 등을 기대던 곳,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이었다. 안에는 여전히 낡은 매트리스와 주전자, 연유 몇 캔, 그리고 작년에 주운 작은 라디오가 있었다. 그는 캐빈 문을 열고 이불을 다시 펴고 연유에 따뜻한 물을 타서 뜨거운 우유 한 잔을 만들어 하은이에게 건넸다. 아이는 추위로 떨리는 두 손으로 잔을 받았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수건으로 아이의 머리를 닦아주고 아이가 겁먹은 아기 고양이처럼 조금씩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내일 아저씨가 경찰서에 데려다 줄까? 그가 조용히 말했다. 아이는 그를 큰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왜?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유골함을 더 꽉 쥘 뿐이었다.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차에 치여서. 엄마는 거기에 누워 계셨어요. 모든 게 어두웠고, 그러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후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그럼 비 내리는 밤에 진술이 필요한 사람은 없었다. 낡은 라디오에서 나는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와 마치 길 잃은 영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캐빈 틈새로 파고드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그는 일어나 하은이에게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다. 자거라. 내일 생각하자. 아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날이 밝아올 무렵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작은 캐빈은 조금 따뜻해졌다. 하은이는 몸을 웅크린 채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문가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있었다. 멀리 있는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 아래 그는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늙고 머리가 희끗희끗하며 세월의 운전으로 거칠어진 손을 가진 남자. 그리고 그 옆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게 되었는지 모를 작은 영혼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캐빈 창문 너머로 멀리서 들려오는 이른 기차 경적이 선잠에 빠졌던 윤 씨를 깨웠다. 그는 살며시 눈을 비비고 작은 방구석으로 고개를 돌렸다. 낡은 이불이 여전히 작은 형체를 덮은 채 깊이 잠들어 있었다. 문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다. 새벽녘의 비는 그쳤다. 축축한 공기에는 흙냄새, 먼지 냄새, 그리고 시간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가 수십 년간 함께 살아온 냄새였지만 아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의식하지 못했던 냄새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양철통에 놓인 작은 전기 스토브를 켜고 낡은 알루미늄 냄비에 물을 부었다. 콩나물국 조금, 계란 한 알, 김 몇 조각. 월말에 그가 자신을 위해 끓여 먹던 초라한 아침 식사였다. 하지만 오늘은 우유 한 잔과 편의점에서 급히 사온 찐빵 하나를 더 놓았다. 하은이가 잠에서 깼다. 눈빛에는 여전히 공포가 서려 있었지만 두려움은 덜해 보였다. 윤 씨가 죽을 푸고 있는 모습을 보자 아이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다가왔다. 앉으렴.
좀 먹고 속 좀 더 피자.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뜨거워서 붉어진 입으로 작은 숟가락으로 죽을 떠먹었다. 윤 씨는 먹으면서 조용히 아이를 관찰했다. 머리카락은 거칠었지만 단정했고 얼굴은 얼룩졌지만 멍 자국은 없었으며 다른 외투는 낡았지만 아직 새 것 같았다. 나무 상자는 여전히 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다. 마치 손을 놓으면 모든 것이 부서져 버릴 것처럼. 그는 휴지를 건네주며 물었다. 엄마 이름 기억나니? 서혜진이요. 그럼 아빠는? 아빠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깃털처럼 가볍지만 무거운 한마디였다. 윤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아이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을. 경찰서에 데려간다 해도 재회할 가능성은 희박했다. 그리고 그는 그 기분을 잘 알았다. 넓은 도시 한가운데 서 있지만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그 기분. 그날 오후, 그는 차고지로 돌아가 새로운 운행을 시작했다. 떠나기 전, 그는 하은이를 낡은 캐빈 안에 앉히고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당부한 뒤 직접 만든 나무판을 걸었다. 안에 아무것도 없음 방해하지 마시오. 운전하는 내내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정류장에 멈출 때마다 그는 아이가 갑자기 사라질까 두려운 듯 백미러를 쳐다보았다. 저녁이 되어 돌아와 캐빈 문을 열자 하은이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과자 상자 종이로 종이 접기를 하고 있었다. 그를 보자 아이는 웃었다. 희미하지만 처음으로 빛이 담긴 미소였다. 무서웠니? 그가 물었다. 아니요. 기차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엄마도 그 소리 좋아했어요. 그는 슬프게 웃었다. 그날부터 하나의 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그가 콩나물국을 데우면 하은이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준비했다. 매일 밤, 그는 버스 뒤편에 안전 시트를 고정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손녀를 위해 샀던 낡은 시트였다. 그리고 마지막 운행에 하은이를 함께 데리고 나갔다. 계기판 위에는 낡은 자명종을 하나 두었다. 하은이가 말했던 시간, 엄마가 학교 데려다주러 버스 정류장에 나가던 시간, 인 아침 6시 32분에 맞춰져 있었다. 시계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지만 바늘이 그 시간에 이를 때마다 그와 하은이는 함께 침묵했다. 마치 둘만이 아는 무언가를 듣고 있는 것처럼. 어느 날 정오, 그는 하은이를 동네 주민센터로 데려갔다. 아이는 그가 손빨래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고 여전히 나무 상자를 손에 안고 있었다. 그는 서류 양식을 작성하고 경위서를 제출하며 직원에게 친척 정보를 찾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하지만 신원 확인 단계에 이르자 접수원은 그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봤다. 친척이 아니시라고요? 그런데 왜 아이가 어르신과 함께 있는 거죠? 아이가 제 버스에 멋대로 탔습니다. 제가 데려온 게 아니에요. 그냥 차마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서류도 없고 확인도 안 되고요. 지금 미성년자 보호법을 위반하고 계신 거 아십니까? 다른 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였다. 한 사람은 전화를 걸었다. 하은이가 떨기 시작했다. 윤 씨는 아이 앞에 막아서서 가방끈을 꽉 쥐었다. 수갑, 유치장, 그리고 여론의 눈초리가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아이를 끌고 밖으로 나와 뛰듯이 걸었다. 차고지에 도착해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하은이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죄송해요. 아니, 내 잘못이 아니야. 그때부터 그는 아이와 함께 공공장소에 나타나기를 꺼렸다. 음식을 사야 할 때면 아이를 캐빈에 남겨두고 재빨리 다녀왔다.
야외 영화관조차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다. 어느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밤, 하은이는 운전석 뒤에 웅크리고 앉아 백미러로 그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아이가 작게 불렀다. 왜?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윤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운전대를 꽉 쥘 뿐이었다.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했다. 저 착하게 있을게요. 귀찮게 안 할게요. 공부도 열심히 할 거예요. 저는 그냥 아침마다 버스에서 내릴 때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한마디, 단순했지만 그의 목을 매게 했다. 그는 그 오랜 세월 동안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제 유골함을 가슴에 안은 한 길 잃은 아이가 그 어떤 가족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다. 그가 쓸모 있는 사람, 그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든 것이다. 일주일 후 버스부를 끄려던 그는 새로 생긴 습관처럼 무심코 마지막 좌석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은이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도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미소 지었다. 소녀는 그의 심야 운행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가 끝나기를 원치 않는 부분. 운전을 시작하기 전 윤 씨는 항상 두 가지를 확인했다. 연료량과 낡은 자명종이었다. 그 시계는 계기판 위에 단정히 놓여 아침 6시 32분에 맞춰져 있었다. 마치 하나의 의식처럼 그 순간이 그를 다른 세계, 하은이라는 여자아이가 매일 아침 엄마 손에 이끌려 버스 정류장으로 나갔던 그 세계와 있는 끈인 것처럼. 이제는 엄마 대신 희끗한 머리에 구겨진 제복 점퍼와 굳은 살 박인 손을 한 늙은 남자가 아이를 뒷좌석 안전 시트에 앉혔다. 밤에는 버스 캐빈이 하은이가 잠드는 곳이었다. 낮에는 주차장 뒤편에 버려진 캐빈이 두 사람의 집이었다. 그곳에는 색이 바랜 소미불과 항상 보글보글 끓는 콩나물국 냄비, 그리고 날씨 예보를 내보내는 지지직거리는 라디오 소리가 있었다. 윤 씨는 캐빈 벽에 마분지로 만든 판을 걸었다. 유성펜으로 휘갈겨 쓴 글씨였다. 임시 거쳐 버려진 곳 아님. 하은이는 매일 그 글을 읽고 물었다. 누구 보라고 쓰신 거예요? 나 자신 보라고. 돌아올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려고. 아이는 미소 지었다. 작은 입이 휘어지며 초승달처럼 보조개가 팼다. 그 미소는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은이는 이제 겨우 7살이었지만 너무나 많은 악몽을 겪은 사람의 눈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의 이름은 서하은. 말이 거의 없었다. 먹는 것도 적었다. 하지만 때때로 갑자기 그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말을 내뱉었다. 한 번은 콩나물국을 떠먹다가 아이가 문득 말했다. 저 이 냄새 좋아해요. 왜? 우리 엄마가 콩나물이랑 미역을 같이 끓여줬어요. 한 번은 엄마가 그랬어요. 이 냄새가 집 냄새라고. 그 말에 윤 씨는 말이 없어졌다. 그에게 집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지 얼마나 오래되었던가. 그가 잠자는 반지하 방? 눅눅하고 벽지가 벗겨지고 공용 화장실을 쓰는 그곳? 아니면 기름 냄새와 낡은 비 냄새가 나는 녹슨 캐빈? 그는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그는 매일매일 하은이에게 해준 음식, 사소한 대화들을 기록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썼다. 아이를 태운 지 5일째. 밤에 비, 삶은 계란 1개 다 먹음. 기침 안 함, 살짝 웃음. 윤 씨는 관공서에 연락할 방법을 찾았다. 하지만 하은이는 주소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친척도 없었다. 전화번호도 신분증도 없었다.
아빠에 대해 물으면 하은이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알 필요 없대요. 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는 몇몇 병원에 아이를 데리고 가 문의해 보았지만 정보는 없었다. 군의 장례식장들을 찾아가 시스템에 있는 서혜진이라는 이름과 일치하는 사망자가 있는지 확인했다. 마치 아이의 엄마는 존재한 적도 없는 사람 같았다. 한 번은 유골함을 들고 화장시설에 가서 물어보았다. 관리인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등록 번호가 없네요. 등록 정보도 없고요. 이건 싸구려 상자라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추적이 불가능해요. 찾을수록 절망적이었다. 마치 아이의 과거는 흔적 하나 없는 텅 빈 공간 같았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아이 자신뿐이었다. 깡마르고 조용하지만 갈라진 보도블록 틈에서 자라난 새싹처럼 살아남은 아이. 그럼에도 그들은 살았다. 매일매일. 마치 분주한 도시 속에서 서로에게 떠밀려온 두 유령처럼. 아침이면 그는 우유를 데우고 컵라면을 끓이고 하은이에게 찐빵을 챙겨주었다. 건강해야 한다. 아저씨가 널 아프게 둘 순 없어. 왜요? 아저씨는 병원 갈 돈이 없거든. 그는 살짝 웃고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내가 건강해야 아저씨랑 같이 운전하지. 하은이는 밤에 버스 타는 것을 좋아했다. 아이는 뒤에 앉아 창문에 얼굴을 대고 상자를 껴안은 채 희미한 불빛과 내리는 비, 그리고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을 큰 눈으로 바라보았다. 뭐가 보이니? 그가 물었다. 비가 보여요. 또? 강아지한테 우산 씌워주는 할머니가 보여요. 붕어빵 파는 아저씨도요. 그리고 또 뭐가 보이니? 엄마가 보여요. 어디에? 서로 사랑할 줄 아는 모든 곳에요. 그 대답에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어느 날 케빈 지붕의 양철판 하나가 강풍에 날아갔다. 비가 들이쳤다. 바람이 윙윙거리며 울었다. 하은이는 밤새 기침을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운행을 쉬고 아이를 작은 의원으로 데려가야 했다. 의사는 말했다. 심각하진 않지만 면역력이 약해요. 영양 섭취와 보온이 필요합니다. 그는 지갑을 꺼냈다. 푼돈 몇 장뿐이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약을 사고 시장에 들러 닭죽과 신선한 오렌지, 그리고 핫팩을 샀다. 그날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17일째, 아이가 아픔. 처음으로 두려웠다. 다른 사람들을 잃었던 것처럼 아이를 잃을까봐. 그날 밤, 하은이는 열에서 깨어나 반쯤 잠든 눈으로 그를 보았다. 엄마가 그랬어요. 만약 좋은 사람이 집에 데려다주면 그건 운명이라고. 그렇게 믿니? 믿어요. 그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말에서 나온 온기는 긴 밤을 데우기에 충분했다. 그날부터 하은이는 그를 버스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처음 들었을 때 그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눈물이 났다. 할아버지는 진짜 할아버지예요. 아이가 물었다. 응, 하지만 지금은 아마 천국에 계실 거야. 그럼 이제 할아버지가 제 할아버지 해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서류가 없어도, 그 한마디 부름이면 충분했다. 그 아픔 이후 하은이는 변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밤중에 놀라 깨지 않았다. 더 이상 구명조끼처럼 유골함을 꽉 붙들지 않았다. 아이는 더 많이 웃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질문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버스 와이퍼는 왜 이렇게 커요? 비를 닦아서 할아버지가 손님 태울 길을 잘 보려고. 그럼 할아버지는 왜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 질문에 그는 멈칫했다. 윤 씨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특히 옛날 이야기는 더 그랬다.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 이야기, 불공평한 유산 분배 후 떠나버린 두 자식 이야기, 눅눅한 반지하에서 혼자 살며 밤이면 컵라면을 먹고 천장에서 쥐가 뛰어다니는 소리를 듣는 이야기. 하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서 돈 버는 것만 알고 들어줄 줄은 모른다고. 제 아빠처럼요? 하은이가 작게 물었다. 응. 아마도. 하지만 할아버지는 다른데요. 저한테 죽도 끓여주시잖아요. 죽은 물거야 삼키기 쉽다는 것도 아시고요. 그는 웃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아침, 하은이는 캐빈 벽에서 낡은 연필 자국을 발견했다. 누군가 쓴 글씨였다. 누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아이가 물었다. 할아버지가 쓰셨어요? 아니. 아마 전에 있던 사람이겠지. 그 사람은 아직 살아있을까요? 그는 밖을 내다보았다. 녹슨 캐빈 발치의 잡초가 무성하고 겨울에는 창문이 얼어붙었으며 그가 지쳐 쓰러져 잠들었던 그곳을. 모르겠다. 하지만 살아있다면 아마 지금도 기다리고 있겠지. 하은이는 앉아서 마분지 조각으로 그 글씨를 더 선명하게 덧칠하기 시작했다. 그는 막지 않았다. 아이가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알았기 때문이다. 어떤 것들은 상처처럼, 기억처럼 남겨져야 한다는 것을. 한 번은 하은이를 데리고 서점에 가보려 했다. 정문으로는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옆문으로 살금살금 들어가 아동도서 코너로 갔다. 둘은 색칠 공부책 한 권과 숫자 세기를 가르치는 책 몇 권을 골랐다. 하은이는 책더미를 안고 얼굴이 환해졌다. 하지만 계산대에 이르자 직원이 아이를 보고 그를 보았다. 어르신은? 그는 당황했다. 할아버지입니다. 증명서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지만 돈은 제가 내는데요? 직원이 관리자를 불렀다. 잠시 후 경비원이 나타났다. 하은이는 겁에 질려 그의 손을 붙잡았다. 그는 깨달았다. 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다행히 관리자는 그를 알아보았다. 낡은 잡지를 사러 자주 들르던 단골 손님이었다. 그들은 형식적인 사과를 하고 그를 보내주었다. 그날 밤 그와 하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다. 제가 할아버지를 의심받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 이 사회의 잘못이지. 아무 이유 없이도 서로를 아낄 수 있다는 걸 믿지 않는. 아이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작고 구름처럼 가벼웠다. 그는 자신이 물에 빠져 죽어가다가 이제 막 작은 손에 이끌려 수면 위로 끌어올려진 기분이었다. 다른 어느 날, 이른 눈이 내렸다. 눈이 캐빈 유리를 뒤덮고 버려진 버스를 하얗게 덮었다. 윤 씨는 하은이가 죽지 않도록 눈을 치우느라 분주했고 생강차를 끓이고 사과를 깎아주었다. 하지만 근처 화장실에 가려고 잠시 캐빈에서 눈을 뗀 사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실례합니다. 서하은 양을 보호하고 계신 분 맞으신가요? 그는 획 돌아보았다. 명찰을 단 젊은 여성이었다. 자선단체 하늘봄의 박지원입니다. 저희는 지역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종된 여자아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신고?
누가요? 저희는 모릅니다. 익명 신고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일치합니다. 7살 여자아이, 이름 서아은, 유골함을 안고 고덕동 종점에서 나타났다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희는 어르신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아이에게 더 안전한 곳을 찾아주려는 것뿐입니다. 내가 그 애의 안전한 곳이요. 그는 낯선 사람을 만난 이후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여성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는 캐빈으로 돌아갔다. 하은이는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이는 달려와 그의 다리를 껴안았다. 저 아무 데도 안 가요. 할아버지랑 있을 거예요. 그는 떨었다. 그의 손이 아이의 머리 위에 얹혔다. 그리고 그는 앉아서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은아. 할아버지는 너를 붙잡는 사람이 아니란다. 할아버지는 그저 내일 아침 내가 버스에서 내리길 기다리는 사람일 뿐이야. 아이는 울먹이며 나무 상자를 꽉 껴안았다. 윤 씨는 아이의 어깨를 꽉 쥐었다. 그의 뺨은 어느새 젖어 있었다. 밖에서는 눈이 녹아 물이 되고 있었다. 관공서와 마주친 이후 윤 씨는 감히 하은이를 캐빈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 못했다. 낮에는 아이를 버려진 캐빈 안에 숨기고 밖에서 문을 잠갔으며 항상 우유와 찐빵 그리고 종이에 쓴 당부의 말을 남겨두었다. 밤에는 아이를 버스 뒤편 안전 시트에 앉혔다. 목적지 없는 여정의 조용한 승객처럼.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다. 하은이는 어디서 왔을까? 라는 질문이 밤의 엔진 소리처럼 반복되었다. 그는 남몰래 답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일찍 퇴근할 때마다 그는 아이가 처음 나타났던 고덕동 근처 병원을 찾아갔다. 하은이의 희미한 기억을 바탕으로 길거리 화가에게 부탁해 그린 엄마의 초상화를 들고 다녔다. 여기서 서예진이라는 이름으로 응급 치료받은 사람 있나요? 최근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 있나요? 신원 미상의 7살 여자아이와 함께 온 사람 있었나요? 하지만 대답은 늘 고개 젓는 것뿐이었다. 그는 장례식장을 찾아가 그달의 무용고 시신명단을 뒤졌다. 가난한 동네를 돌아다니며 하은이가 말했던 노란 커튼이나 혜진이라는 글자가 수놓인 손수건 조각 같은 익숙한 물건이 보일까 눈을 크게 뜨고 창문마다 들여다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모녀는 존재한 적도 없는 것처럼. 마치 과거 전체가 누군가에 의해 날아가 버린 것처럼. 어느 날 아침, 그는 헛된 수색 끝에 무거운 마음으로 캐빈에 돌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하은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이마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아이는 그가 남겨둔 우유를 다 마시지 못했다. 옆에는 그가 전날 준 수건이 문틈으로 들이친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댔다. 불덩이 같았다. 하은아, 괜찮니? 아이가 희미하게 눈을 뜨며 속삭였다. 괜찮아요. 엄마가 그랬어요. 만약 좋은 사람이 집에 데려다주면 그건 운명이라고. 그는 멈칫했다. 그리고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이를 안아들고 큰 길로 뛰쳐나가 택시를 잡았다. 그는 운전사의 호기심 어린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의 손을 꽉 잡고 계속해서 속삭였다. 참아야 한다. 잠들면 안 돼. 할아버지가 바로 병원에 데려갈게. 천호역 근처의 개인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바이러스성 고열의 탈수 증세가 있습니다.
아마 며칠 동안 추위에 노출되었는데 발견하지 못한 것 같네요. 그는 수액 비용을 듣고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돈이 부족하자 그는 지갑을 꺼내 푼돈을 모두 긁어 모으고 유일하게 값나가는 물건인 손목시계를 풀어 내밀었다. 이걸로 대신 받아주십시오. 제발. 이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의사는 그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3시간 동안 수액을 맞는 내내 그는 하은이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아이는 혼수 상태로 잠들어 이따금 숨을 헐떡이며 비처럼 땀을 흘렸다. 그는 따뜻한 수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주름진 손을 자신의 가슴, 심장이 가장 세차게 뛰는 곳에 얹었다. 그날 밤, 그는 운전하지 않았다.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근무를 쉬었다. 캐빈으로 돌아와 낡은 전기밥솥으로 흰죽을 끓여 매트리스 옆 접이식 탁자에 놓았다. 그는 아이를 눕히고 따뜻한 수건을 덮어주고 부채질로 수증기를 날려주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 앉았다. 잠들지 않고 그저 바라보았다. 평생 그는 누군가를 돌본 적이 없었다. 아내는 암으로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때 그는 일하러 가기 바빴다. 2 자식은 그가 땅을 나눠주지 않자 떠나버렸다. 그는 자신이 홀로 가야 할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뒤돌아보지 않고 직진만 하는 버스처럼. 하지만 그날 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심장에는 여전히 걱정을 담을 자리가 남아있다는 것을. 사흘 후, 하은이는 병이 나았다. 눈을 떴을 때, 그가 침대 가장자리에서 졸고 있는 것을 보고 아이는 살며시 웃었다. 버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윤 씨는 화들짝 깨어났다. 할아버지.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 생각엔 그렇게 부르는 게 더 따뜻한 것 같아요. 그는 침묵했다. 목이 맨 것 같았다. 놀라서가 아니었다. 처음으로 자신이 제대로 된 이름으로 불리는 기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날부터 그들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인 듯했다. 하은이는 그의 말투를 따라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버스 뒤에 앉아 그의 목소리를 흉내냈다. 다음 정류장은 청량리입니다. 소지품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객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도 웃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버스 안에 웃음소리가 라디오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아침 식사로는 2 사람이 함께 콩나물국을 먹었다. 그는 계란을 아이에게 남겨주었고 아이는 어묵 조각을 숨겨 그에게 주었다. 내일 밤 아이는 머리를 빗고 나서 물었다. 힘들지 않으세요? 내일 숫자 세는 거 가르쳐 주세요. 이제 캐빈에는 그림과 날짜 세는 판, 그리고 아이가 컵라면 상자로 만든 편지함이 더해졌다. 거대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버스 할아버지께 아직 말하지 못한 것들. 어느 비 오는 오후, 그가 퇴근하고 캐빈으로 돌아왔을 때 한 여성이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명찰을 달고 있었다. 하늘봄 재단 실종 아동 지원. 옆에는 동사무소 직원이 있었다. 죄송합니다. 이 지역 주민에게서 신고를 받았습니다. 보호자 없는 어른과 함께 사는 실종 아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멈칫했다. 손이 떨렸다. 어르신께 나쁜 의도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아이를 아주 잘 돌봐주셨고요. 하지만 법적으로 아이는 합법적인 감독이 있는 곳으로 보내져야 합니다. 뒤에서 하은이가 캐빈 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할아버지. 누구세요?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서한 맞지? 우리가 내 친척을 찾거나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주고 싶어서 왔단다. 하은이는 뒤로 물러서며 윤 씨의 손을 꽉 쥐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를 미안한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이며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는 너를 붙잡는 사람이 아니란다. 할아버지는 그저 내일 아침 내가 버스에서 내리길 기다리는 사람일 뿐이야. 윤 씨의 말 한마디에 네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젊은 직원은 그를 보며 잠시 말을 멈췄다. 놀라서가 아니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잃고 이제 터널 끝 작은 빗줄기 하나에 겨우 매달려 있는 사람의 눈빛 때문이었다. 하은이는 윤 씨의 옷자락을 꽉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아무데도 안 가요. 저 여기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랑. 하늘봄 재단의 여성이 조용히 다가와 하은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다. 하은아. 우리가 널 억지로 데려가는 게 아니야. 단지 내가 더 밝은 곳에서 살도록 도와주고 싶은 거야. 그곳에 가면 학교도 있고, 친구도 있고, 따뜻한 침대랑 영양가 있는 음식이 있을 거야. 하지만 저한테는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컵라면도 있고, 콩나물국도 있고요. 여성은 말을 잇지 못했다. 윤 씨를 돌아보았다. 그는 여전히 몸의 일부를 잃을 사람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에요. 하은이가 작게 말하며 눈물을 터뜨렸다.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만약 좋은 사람이 집에 데려다주면 그건 운명이라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바로 그분이에요.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차가운 바람이 캐빈 문틈으로 불어와 하은이가 깡통 껍데기로 만든 풍경을 가볍게 흔들었다. 모든 아름다운 것은 부서지기 쉽다는 것을 상기시키듯 연약한 소리가 났다. 그날 밤 윤 씨는 운전하지 않았다. 그는 매트리스 가장자리에 앉아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채 유골함을 껴안고 있는 하은이를 바라보았다. 둘 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새벽녘이 다 되어서야 그는 일어나 낡은 서랍장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종이 버스표였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찢어서 내는 구식 승차권. 그가 직업에 대한 추억으로 1990년대부터 간직해온 것이었다. 그는 표 뒷면에 연필로 한 줄 썼다. 언젠가 슬픈 날이 오면 할아버지가 여전히 매일 아침 내가 버스에서 내리길 기다린다는 걸 기억하렴. 그는 표를 접어 하은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마치 이 세상이 사라지지 않도록 붙잡는 마지막 시린 양 그 표를 꽉 껴안았다. 다음 날 아침 421번 버스는 평소처럼 굴러갔다.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른 아침 운행의 뒷좌석에는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았다. 윤 씨는 감히 백미러를 보지 못했다. 계기판을 확인하지도 못했다. 그저 굳은 손과 텅 빈 심장으로 운전할 뿐이었다. 근무가 끝난 후 그는 캐빈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하늘봄 재단 건물로 곧장 차를 몰았다. 그는 길모퉁이에 멈춰 서서 2층을 올려다보았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고 별 모양 종이가 붙어 있는 곳이었다. 잠시 후 방에 불이 켜졌다. 그리고 그는 하은이를 보았다. 새 스웨터를 입고 다른 아이와 웃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가 창가로 고개를 돌리자 그의 모습과 눈이 마주쳤다. 아이는 멈칫했다. 그리고 입가에 미소를 띠며 두 손을 들어 흔들었다. 그는 감히 손을 흔들어 답하지 못했다. 그저 주머니 속 종이표가 있는 가슴에 손을 얹을 뿐이었다. 그리고 등을 돌려 걸어갔다. 그날 밤 캐빈은 유난히 추웠다.
아이의 숨소리가 없었다. 종이와 펜 소리도 없었다. 오직 날씨 예보를 전하는 라디오 소리뿐이었다. 서울은 내일 밤부터 약한 눈이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그는 하은이 엄마의 유골함인 나무 상자를 꺼내 작은 선반 위에 놓고 흰 수건을 덮었다. 상자 앞에는 향 한 개를 꽂고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어머님, 당신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계시다면 부디 안심하십시오. 아이는 또 한 번의 어린 시절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일터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계기판 위에 새로운 것이 나타났다. 두 번째 종이표였다. 하은이에게 준 것과 똑같았지만 뒷면에는 아직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내일 아침, 그는 그것을 보았다. 내일 밤, 그는 낡은 자명종을 다시 맞췄다. 6시 32분. 그는 더 이상 캐빈에서 살지 않았다. 하지만 퇴근 후에는 항상 들러 먼지를 쓸고 아이가 남기고 간 그림을 닦았다. 그가 운전하는 모습, 뒤에서 잠든 소녀,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 우린 이제 가족인 거죠, 그렇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는 알았기 때문이다. 한 번 마음이 이어진 이상,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영원히 서로의 가족으로 남는다는 것을. 짙은 안개가 14번 버스 정류장을 온통 뒤덮었다. 이른 아침의 바람이 녹슨 유리창 틈새로 파고들며 구슬프게 울부짖었다. 처마 밑의 네온등은 마치 지나간 시절에 남은 기억 한 조각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희미하게 깜빡였다. 윤주성 씨는 빛바랜 모직 코트를 바람에 펄럭이며 조용히 버스 계단을 내려섰다. 그의 걸음은 예전보다 훨씬 느려졌고 3개의 계단을 오를 때는 무릎이 꺾일 듯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곳에 왔다. 늘 타던 그 버스 노선을 타고 이 번잡한 도시 속길 잃은 두 영혼의 집이었던 페버스 운전실에 들렀다. 운전실 문이 끼익 하는 익숙한 소리를 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안으로 들어섰고 낡은 곰팡이와 썩은 나무 냄새가 기억의 연기처럼 훅 끼쳐왔다. 낮은 나무 테이블 위에는 흠집난 유리와 녹슨 바늘을 가진 낡은 자명종이 놓여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작은 도시락통을 그 옆에 내려놓고 익숙한 나무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는 시계의 태엽을 감았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울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말이다. 시계바늘은 여전히 6시 32분에 멈춰 있었다. 내일, 정확히 아침 6시 32분이면 그는 이곳에 앉았다. 마치 의식처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약속처럼. 기다리려는 게 아니야. 누군가에게. 그들에게 돌아올 곳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지. 예전에 한 젊은 동료가 물었을 때 그는 그렇게 대답했었다. 하은과 헤어진 후 그의 삶은 다시 고독한 궤도로 돌아왔다. 운전실을 뛰어다니던 작은 발소리도 매일 아침 식어버린 미역국 냄새도 더는 없었다. 울리지 않는 시계와 소녀가 껴안고 자던 작은 베개만이 남았을 뿐. 그는 여전히 출근했고 여전히 야간버스를 운전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북처럼 조용하고 규칙적으로. 하지만 이제는 근무가 끝날 때마다 낡은 운전실에 들렀다. 어떤 날은 테이블 위에 얇은 먼지를 닦기 위해서, 어떤 날은 그저 침묵 속에 잠시 앉아 있기 위해서, 또 어떤 날은 낡은 깡통에 향을 피우고 누군가와 이야기하듯 시간을 보냈다. 낡은 시장 뒤편에 있는 좁은 새방에서 주성 씨는 혼자 살았다. 벽은 축축하고 곰팡이가 슬었고 천장에는 물이 샌 얼룩이 가득했으며 삐걱거리는 나무 침대 옆에는 작은 제사상이 놓여 있었다. 제사상 위에는 부모님의 흑백 사진과 함께
하은이 신문지에 그렸던 서툰 그림 액자가 있었다. 백발의 할아버지가 단발머리 소녀 옆에 서 있고 둘 다 활짝 웃고 있으며 눈은 풀로 붙인 단추 2개였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도 있었다.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면 낭낭한 목소리로 시를 읽던 하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버스는 싱싱. 할아버지는 빙긋. 그의 건강은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손이 떨리고 눈이 침침해져 운전이 힘겨워졌다. 하지만 그는 버텼다. 월세 때문이기도 했지만 만약 자신이 더 이상 그 노선을 운행하지 않으면 누가 아침 6시 32분에 그 운전실에 앉아 있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한 번은 그가 운전실을 어설프게 청소하고 있을 때 젊은 청소부 직원이 머리를 들이밀며 물었다. 어르신, 그 시계 고장 났잖아요. 왜 매일 태엽을 감으세요? 그는 그저 옅게 웃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시계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기억을 깨울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것을 향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버스 정류장 근처 공원에서 낙엽을 쓸어 모으다가 멈춰 섰다. 가슴이 찌르듯 아파왔다. 숨이 가빠졌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작은 도시락 통을 꽉 쥔 채 운전실로 힘겹게 걸어갔다. 하은이 좋아했던 생선구이 도시락이었다. 세월 따라 그 향은 많이 옅어졌지만 운전실에 들어서자 그는 의자에 앉아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 다시 태엽을 감았다. 이번에는 안에서 딸깍 하는 작은 소리가 나더니 이내 잠잠해졌다. 시계바늘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문틈으로 불어와 낡은 신문지 몇 장을 흩날렸고 그의 이마 위로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희미한 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두 눈은 이미 감겨 있었고 손은 여전히 시계 위에 놓여 있었다. 마치 보초를 서다 잠이 든 늙은 병사처럼. 밖에서는 도시의 시계가 6시 33분을 가리켰다. 낡은 시계는 침묵했다. 그리고 그 또한 침묵했다. 안개처럼 옅은 꿈속에서 그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다. 버스 할아버지. 시간 됐어요. 그는 미소 지었다. 꿈이든 현실이든 그 말은 그가 20년 내내 기다려온 말이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추웠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솜처럼 짙은 안개가 버스 정류장에서 근처 공원까지 길 전체의 시야를 가렸다. 동네 사람들은 낡은 운전실 안 의자에 고개를 떨군 채 앉아있는 회색 코트의 노인에게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모습에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이다. 내일 아셔 작은 도시락 통을 품에 안고 울리지 않는 시계를 든 채 앉아있던 노인. 하지만 오늘 아침은 무언가 달랐다.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안경을 닦는 동작도 늘 그랬듯 나지막이 내쉬던 한숨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바람이 창문을 몇 번 흔들며 윙윙거렸고 운전실 안으로 축축한 곰팡이 냄새와 도시락통에 남은 싸한 생강향을 몰고 들어왔다. 청소부 아주머니 한 분이 지나가다 멈춰 섰다. 안을 들여다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어르신?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 유리문을 가볍게 두드린 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 광경에 그녀는 몇 초간 숨을 멈췄다. 노인은 마치 잠든 듯 앉아 있었다. 빛이 헝클어진 백발을 비췄고 앙상한 손은 여전히 낡은 시계를 가볍게 쥐고 있었다. 두 눈은 감겨 있었고 입술은 미소를 머금은 듯 살짝 다물려 있었다. 도시락은 식어 있었다. 곱게 접힌 손수건이 옆에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한이라는 두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청소부 아주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사람들을 불렀다.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해 그를 데려갔다.
그가 매일 아침 이곳에 오던 것처럼 조용히. 소식이 퍼졌지만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버스 정류장 기록부에는 그가 매일 아침 6시 30분에 나타나는 미등록 방문객으로만 적혀 있었다. 친척도 구체적인 주소도 없었다. 그의 코트 주머니에는 떨리는 필체로 쓰인 낡은 종이조각 하나만 들어 있었다. 만약 어느 날 내가 더 이상 오지 않거든 이 시계가 나를 대신해 계속 울리게 해주시오. 시계는 버스 정류장 직원에게 인계되었다. 그들은 유리를 깨끗이 닦고 작은 상자에 넣어 사무실에 제출하려 했다. 하지만 그때 행정실의 젊은 인턴 여직원이 그것을 남겨두었다. 제가 보관하고 싶어요. 혹시 이 시계를 찾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시간이 흘렀다. 모든 것이 망각 속으로 서서히 잠겨갔다. 운전실은 심각한 노후화로 몇 달 뒤 철거되었다. 공원의 나무들은 계속 자라나 그가 앉아있던 벽돌 마당까지 뒤덮었다. 한때 유리에 붙어 있던 서툰 그림, 하은과 할아버지의 그림은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 아무도 더 이상 버스 할아버지를 언급하지 않았다. 아무도. 단 한 사람만 빼고. 서울의 한 실종아동 지원센터의 작은 방에서 한 젊은 여성이 낡은 기록을 조회하고 있었다. 컴퓨터 화면에 글자가 떠올랐다. 신원 미상 살해 14번 버스 정류장 2022년. 그녀는 낡은 자명종 사진 앞에서 멈춰 섰다. 심장이 살짝 조여왔다. 그녀의 손이 책상 위 시계 앞면을 스쳤다. 바로 그것이었다. 작년에 보관 상자에서 찾아낸 시계. 바늘은 여전히 6시 32분에 멈춰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이 밀려왔다. 전기난로 앞에 앉아있던 백발의 할아버지. 열병에 시달리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이던 목소리. 세상을 전부 이해할 필요는 없단다. 그저 할아버지가 항상 여기 있다는 것만 알면 돼. 그날 밤, 그녀는 새벽 4시에 알람을 맞췄다. 두꺼운 옷을 입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20여 년 만에 돌아온 곳이었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하지만 바람은 예전처럼 차가웠고 버스 표지판의 불빛은 여전히 길 위에 반짝이는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그녀는 대기 의자에 앉았다. 손에는 수리되어 바늘이 다시 움직이는 시계가 들려 있었다. 아침 6시 32분. 첫 똑딱 소리가 아주 작게 울려 퍼졌다. 서아은은 가볍게 몸을 떨었다. 그래. 시계는 울렸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은 아마도 더는 존재하지 않으리라. 그녀는 마당 끝, 예전에 운전실이 있던 곳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새로 벽돌이 깔린 빈터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낡은 나무 의자, 식어버린 도시락, 그리고 그 온화한 눈빛이 단 한 번도 희미해진 적이 없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손안의 시계를 가볍게 쥐었다. 마치 과거로부터 온 보이지 않는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할아버지. 저 돌아왔어요. 14번 버스 야간 노선의 마지막 차가 밤 10시 47분에 종점에 도착했다. 자욱한 안개 속에서 버스 문이 열렸다. 한 여인의 그림자가 내려섰다. 키가 크고 크림색 긴 트렌치코트를 걸쳤으며 자주 신어 굽이 살짝 다른 가죽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녀는 서두르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마치 이전에 수백 번은 와본 사람처럼. 그녀의 손에는 소박한 벨벳 천에 쌓인 낡은 자명종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마치 살아있는 기념품을 안듯 그것을 품고 있었다. 서아은.
30살, 유년 시절을 돌려드립니다. 센터의 대표. 길 잃은 아이들이 집을 찾고 외로운 노인들이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도록 돕는 곳이다. 그녀의 이름은 언론에 여러 번 언급되었다. 한때 고아였고 낯선 이의 친절에 의지해 살았던 소녀가 이제는 세상 속에서 친절을 찾고 지키는 전문가가 된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처리했던 모든 사례 중에 그녀가 항상 개인 서랍에 보관하는 서류가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름 없는 서류. 오직 6시 32분 나는 기호만 있을 뿐. 하은은 버스 정류장 구내를 거닐었다.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대기실은 유리로 새로 지어졌고 바닥은 반짝이는 타일이 깔렸으며 비바람에 휘었던 낡은 나무 벤치들은 스테인리스 벤치로 교체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예전 그 자리, 운전실이 있던 곳을 알아볼 수 있었다. 밤바람이 코트 속으로 스며들었지만 춥지는 않았다. 마음속에서 다른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프면서도 따뜻한, 마치 누군가가 먼 곳에서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는 듯한 느낌. 그녀는 근처의 작은 매점으로 들어갔다. 예전에 야간 운전기사들에게 컵라면, 붕어빵, 봉지 커피를 팔던 곳이었다. 나이든 여주인이 테이블을 정리하다가 하은을 보고는 눈을 가늘게 떴다. 아가씨가 오늘 아침에 서울에서 왔다는 그 사람 맞지? 그 늙은 운전기사 어르신에 대해 물었다면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혹시 내일 아침 낡은 버스 운전실에 앉아 시계를 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던 할아버지를 보신 분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여주인은 생각에 잠기더니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다. 응, 있었지. 몇 년 전에 그런 어르신을 자주 봤어. 아주 과묵했지. 시간 맞춰 오셨고 사람들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할아버지라고 불렀어. 그러다 더는 안 보이시더군. 편찮으시다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어. 할아버지 성함을 아시나요? 모르지. 그냥 혼자 앉아서 주먹밥 드시고 정류장 입구 쪽을 바라보시던 것만 기억나. 아. 매일 아침 낡은 시계를 꺼내 태엽을 감으셨지. 하은은 손에 쥔 물건을 꽉 쥐었다. 그 할아버지가 틀림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기 그분을 똑똑히 기억하는 분이 또 계실까요? 여주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공원 저편 구석을 가리켰다. 내일 아침 저기 앉아있는 할아버지가 한 분 있어. 손에 시계를 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최근에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 아무도 이름은 모르지만 얼굴이 예전 그 어르신이랑 닮았더라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작은 공원, 한때는 고장난 차들의 보조 주차장이었던 곳은 이제 지역 주민들의 산책로가 되어 있었다. 노란 가로등 불빛이 아직 피지 않은 벚나무 길 위로 쏟아졌다.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며 맞은편 카페에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를 실어 날랐다. 공원 끝 벤치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하은은 걸음을 늦췄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추억이 밀려왔기 때문이다. 뒤에서는 등만 보였다. 살짝 기운 자세로 앉아 손에는 작고 둥근 물건을 품고 있었다. 마치 자명종처럼 보였다. 그녀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20년이었다. 하지만 직감은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다.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은은 그 남자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녀는 그의 손을 보았다. 핏줄이 드러난 앙상한 손이 누렇게 바랜 낡은 시계를 품고 있었다. 시계바늘은 6시 32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1초의 오차도 없이 그녀는 소리 내지 않고 그곳에 섰다. 눈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를 놀라게 하지 않고 물을 수 있을까? 그녀는 맞은편 벤치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가져온 시계를 두 사람 사이의 벤치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그녀의 낡은 시계. 유리는 교체되었고 바늘은 수리되었다. 여전히 6시 32분.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침묵. 노인은 여전히 먼 곳을 응시하며 마치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그때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하은이 시계 옆에 둔 손수건을 그의 쪽으로 날려보냈다. 그는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의 시선이 희미하게 수놓인 두 글자 한에 닿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천천히 그녀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세월에 흐릿해진 눈이었지만 그 시선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온전히 담겨 있었다. 마치 긴 잠에서 막 깨어난 기억처럼. 하은아? 그의 목소리는 쉬고 떨렸으며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듯했다. 하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터져나왔다. 할아버지. 버스 할아버지. 맞으시죠?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서로를 옛 이름으로 불렀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어릴 적 하은에게 가장 큰 안도감을 주었던 바로 그 미소였다. 정말 시간 맞춰 왔구나. 아침 6시 32분. 그들은 그날 아침 내내 함께 앉아 있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식어버린 미역국, 낡은 슬리퍼, 그리고 그녀가 처음으로 그를 할아버지라고 불렀던 순간까지 모든 이야기와 추억이 나뭇잎 사이를 스치는 바람처럼 느리고 부드럽게 되살아났다. 하은은 자신의 삶의 여정을 이야기했다. 보호시설로 보내진 후 그녀는 임시로 아동보호소에 머물다가 아이가 없는 한 부부에게 입양되었다.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빈 공간이 있었다. 비뚤비뚤한 손글씨가 적힌 버스표 모양의 빈 공간.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내가 버스에서 내리길 기다리고 있단다. 바로 그 버스표가 그녀를 사회심리학을 공부하게 만들었고 유년 시절을 돌려드립니다. 센터를 설립하게 했다. 마치 옛 친절에 보답하는 방식처럼. 그녀는 사방을 돌아다니며 실종 기록을 뒤지고 옛 장소를 찾아다닌 끝에 마침내 시계의 흔적을 찾아냈다. 보관 창고에 시계를 보관했던 한 인턴 덕분에 이곳으로 이어지는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떠난 후 오랫동안 고독하게 살았다. 내일 아침 버스 정류장의 같은 자리에 앉아 시계 태엽을 감고 도시락을 가져왔다가 도시의 시계가 7시를 가리키면 돌아갔다. 오직 하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내가 버스에서 내리길 기다리고 있단다. 그의 봄, 공원의 벚나무가 흐드러지게 피었다. 연분홍 꽃길 사이로 백발의 노인과 젊은 여성이 손을 잡고 나란히 걸었다. 더 이상 할아버지와 어린 손녀가 아니었다. 아주 긴 길을 돌아 서로의 곁으로 돌아온 두 사람이었다. 한 달 후, 하은은 새로운 센터의 개소식을 열었다. 희망의 종착역, 의지할 곳 없는 아이들과 가족 없는 노인들을 받아들이고 돌보는 곳. 언론이 취재하러 왔고, 미디어는 그 인간적인 모델을 칭송했다.
하지만 하은에게는 응접실에 2개의 작은 물건을 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다. 어머니의 것이었던 낡은 유골함. 그리고 오전 6시 32분에 영원히 멈춰선 울리지 않는 자명종. 그녀와 할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그 2 물건이 약속이었고 신호였으며 소박한 진실의 증거였다는 것을 몰랐다. 혈연이 아니더라도 평생을 바쳐 단 한 번의 귀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광명의 가을은 숨결처럼 부드럽게 찾아왔다. 희망의 종착역 센터 구내에는 은행나무들이 물들기 시작했다. 노란 잎사귀들이 아이들의 웃음소리, 유양동에서 들려오는 휠체어 바퀴 소리, 그리고 공동 주방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김치찌개 냄새와 뒤섞여 돌계단 위로 천천히 떨어졌다. 서하은은 두꺼운 서류 파일을 안고 회의실을 나섰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서류가 아닌 복도 끝 창문을 향해 있었다. 햇살이 나무 아래 놓인 나무 의자를 비추고 있는 곳이었다. 그곳에 윤주성 씨가 앉아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멀리 나가지 않았다. 한 번 넘어진 후 왼쪽 무릎이 완전히 약해져 지팡이에 의지해야만 걸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옛 습관을 그대로 지켰다.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앉아 손에는 낡은 시계를 들고 있었다. 더는 태엽을 감을 수 없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것을 돌렸다. 마치 의식처럼. 오늘도 여전히 기다릴 가치가 있는 날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식이었다. 하은은 다가가 그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할아버지, 오늘 센터 한 바퀴 같이 산책하고 싶어요. 그는 그녀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했다. 그들은 여러 생을 살아온 인생을 다시 둘러보듯 복도를 지나 방 하나하나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들은 아주 특별한 2 물건이 걸려있는 작은 방 앞에서 멈췄다. 하나는 낡은 유골함. 이제는 정중한 유리 상자 안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명종. 유리는 흐릿했고 바늘은 6시 32분에 멈춰 있었다. 긴 설명은 없었다. 아래에 작은 글씨 한 줄만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함께였고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하은은 지난주에 센터에 새로 온 아이들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찢어진 곰 인형을 안고 고속철도역에 버려진 아이. 자녀 없이 공립요양원에 살다가 이곳으로 와 보살핌을 받게 된 할머니.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진 삶의 조각이었다. 하지만 이 지붕 아래에서 그들은 서로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녀, 한때는 그런 조각이었던 그녀는 이제 그 조각들을 하나의 형태로 이어 붙이는 사람이 되었다. 그날 저녁, 하은은 그에게 생강대추차 한 잔을 따라주었다. 쌀쌀한 날이면 그가 늘 좋아하던 것이었다. 그들은 2층 발코니에 앉아 낡은 버스 정류장이 있던 곳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공원을 짓기 위해 울타리가 쳐진 빈터일 뿐이었다. 바람이 부드러웠다. 노란 불빛이 나무 아치 위로 쏟아졌다. 하은아, 그는 여전히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할아비가 오래 살지는 못할 게다. 하지만 이제 무섭지 않아. 그녀는 돌아서서 그의 손을 잡았다. 알아요. 그래도 천천히 사셔야 해요. 서두르시면 안 돼요. 그가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매일 아침 시계 태엽은 감고 있지 않으냐. 그녀가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가 계속 감으시는 한, 저도 계속 돌아올 거예요. 한 달 후, 초겨울의 어느 아침, 센터 직원들은 그가 평소처럼 일어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그는 잠든 채로 떠났다. 평온한 얼굴로 가슴 위에 단정히 놓인 낡은 시계를 여전히 품에 안은 채. 유언 한마디도, 눈물 한 방울도 없었다. 공간에는 생강과 차 향기만이 은은하게 맴돌았다. 장례식은 소박하지만 정중하게 치러졌다. 센터에 살았던 많은 아이들이 그를 배웅하러 왔다.
5살짜리 남자아이가 하은에게 물었다. 선생님, 저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하은은 무릎을 굽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선생님에게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야. 추모식에서 하은은 작은 제단 위에 시계를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원고도 메모도 없이 연단에 섰다. 오직 마음의 소리만이 있었다. 옛날의 할아버지는 누구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에게 돌아올 곳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오늘 저 또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시계는 더 이상 울리지 않지만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알람 소리는 제 안에서 영원히 울릴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후 희망의 종착역은 대전과 부산에 2개의 새로운 지점을 열었다. 각 센터에는 작지만 누구도 다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담은 물건들을 보관하는 기억의 방이라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다. 광명의 본원에는 가장 정중한 자리에 항상 2개의 물건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낡은 흙단목 유골함. 안은 비어 있었다. 하은의 어머니 유골은 오래전에 흙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상징으로 남았다. 작별 인사도 못한 이별, 버려진 아이들, 그리고 무력했던 어머니에 대한 상징으로. 2번째 물건은 바늘이 6시 32분에 멈춘 자명종이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곳에 들어서는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느꼈다. 마음속의 고요한 부름 같은 것을. 당신이 아무리 늦게 도착하더라도 정시에 당신을 기다려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주성 씨의 첫 기일에 하은은 소박한 제사를 지냈다. 자욱한 향불도 거창한 제물도 없었다. 오직 흰쌀밥 한 그릇, 따뜻한 생강차 한 잔, 그리고 옆에 놓인 작은 쪽지뿐이었다. 할아버지는 저를 기다려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할아버지를 대신해 다른 아이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삶은 그렇게 계속되었다. 하은은 종착역의 역장처럼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부서진 이야기들을 듣고 찢어진 영혼들을 꿰매었다. 그녀는 결혼하지 않았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외롭다고 느끼지 않았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서서 멈춘 시계를 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일깨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믿어준 사람이 있었단다. 이제 내가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해주렴. 어느 겨울 오후, 새로운 여자아이가 센터에 왔다. 6살, 부스스한 머리, 길고양이처럼 경계심 가득한 눈빛.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찢어진 곰 인형만 꽉 껴안고 있었다. 하은은 무릎을 굽히고 아이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아줌마가 이야기 하나 해줄까? 옛날에 엄마를 잃어버린 여자아이가 있었어. 그런데 한 할아버지가 낡은 버스 안에서 지내게 해주셨단다. 아이는 여전히 침묵했다. 하지만 작은 손이 그녀의 손가락을 가만히 쥐었다. 그 순간 하은은 문득 깨달았다. 알람 소리는 결코 진짜로 꺼진 것이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갈 뿐이었다. 옛날의 그 시계처럼. 바늘은 더 이상 돌지 않았지만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망각해서 어둠에서 버려졌다는 죄책감에서 깨웠던 것처럼. 마지막 울림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친절의 이유가 필요 없고 기다림의 조건이 필요 없으며 사랑의 혈연이 필요 없는 세상의 시작.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생이 조금 덜 외로워질 수 있다는 것. 이 이야기는 그런 한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비록 혈연은 아니었지만
매일 아침 6시 32분에 누군가를 기다리던 한 노인의 사랑과 약속. 그 침묵의 기다림이 결국 한 소녀의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